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 경영토크가 또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는 멋진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 많이 준비해 오셨죠? 네, 예. 여러 가지 저번 업데이트 포함해가지고 이번 새로운 주제를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 뒷이야기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뭔가 조금 찝찝하게 끝났는데 하시는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올게요.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송하능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근육통, 신경통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척추교정, 자세교정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국가공인자격 보건의료 허가기관 지압천사.com. 7호선 노원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창에 한글로 지압천사.com. 예약 문의는 서울 936-4777.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평가제도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폐해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평가제도 대신에 무언가가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뒷얘기가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워낙 익숙했잖아요. 평가제도가. 그래서 사실은 그 평가제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조금 과격해 보이는 그 주장이 선뜻 와닿지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게시판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또 달아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팟캐스트에서 하위권에 해당되지만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독자분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댓글을 다 닫아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질문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그 포구 사랑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읽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인 오류를 말씀을 하시면서 평가는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평가를 하지 않고 뽑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가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드리면요. 그 선발을 위한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발을 위해서 분명히 평가가 어느 정도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아니라 일단 뽑았으면 직원들에게 승진이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가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 그것은 멍청한 짓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네, 두 번째 실전적 오류라고 쓰시고 공산주의는 결국 부패를 낳았고 서구 자본주의를 수용했다. 서구식 자본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요. 저희가 익숙한 게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고 세상에는 그 두 가지밖에 존재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수평 구조를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실존적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말 꼭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 공산주의가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계급 구조를 통해서 명령과 지시로 조직 또는 사회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데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조직 구성원들이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서구식 자본주의의 특징은 바로 그 반대편에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는 수단적 이념으로 자리매김해야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체계를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면 약육강식의 문제, 양극화 문제, 승자 독식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의 왕국처럼 사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수단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민주주의 이념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실전에 대입을 했을 때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고 있지만 사회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개념에서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염두에 두셔야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개념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예시의 오류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알피콘이 이제 아이들이 게임하는 모습, 돈을 줄 때와 돈을 주지 않을 때. 그렇죠. 뭐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해보니까 돈을 주지 않았을 때, 보상하지 않았을 때가 더 흥미를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한 게 아니고 재미있는 일을 가지고 실험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노가다를 예를 들어 실험해보면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이와 노동을 구분을 못하고 우리가 예시를 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하는 것이 곧 노는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노는 것이 곧 일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고통스러운 경우에는 생산성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과 놀이 사이에 구분이 없을 때 생산성이 오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돈으로 동기부여하려는 생각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돈은 오히려 동기를 삭감하죠. 그래서 노가다 예를 들어보라 했는데 밥 3끼를 먹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돌을 찍어내는 석수장이와 성당을 짓는 거룩한 행동으로서의 석수장이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청소 회사입니다. 이거는 아주 더러운 곳만 찾아다니면서 청소하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직원들이 항상 신바람나게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뭐냐? 일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청소함으로써 이 더러워진 우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아주 즐거움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은 사태의 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돈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런 접근,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반성할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이분의 머릿속에 노동이라는 건 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죠. 예. 네. 근데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사실은요. 이 노가다라는 우리 표현, 사실 막노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지만 개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그냥 노가다로 보이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일을 한 아파트가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진 곳을 지나갈 때마다 되게 뿌듯함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수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똑같이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몸이 힘들어지고 이걸 그만둬야지라는 생각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이걸 돈 때문에 못 그만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새벽부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일을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돈을 더 주면 잘할까? 뭐 평가를 좀 빡세게 하면 사람들이 좀 열심히 일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틀렸다는 저번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또 이제 그 포구 사랑님이 이 게시판에 저희 국민TV 게시판에 또 의견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걸 달아 놓으셨는데 이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평가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평가 방식은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또 평가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라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이제 말하고 있는지를 갖다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직원들 중에 아마 이분이 관리자급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 중에 보면은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일도 잘하는데 급여가 똑같고 승진 혜택이 없다. 뭐 이런 불만을 많이 제기한다고 해요. 이런 불만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부하 직원을 승진을 만약에 시키면 측정 지표, 평가에 대한 측정 지표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뭐 평가 지표 없이 승진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뭐 돈의 차등 없이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인지 우리의 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포구사랑님이죠. 포구사랑님은 우리 조합원이시기도 한데 참 의문이 이렇게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 경영학의 폐해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뉴턴 물리학을 배우잖아요. 네. 그 뉴턴 물리학은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면 아주 적은 입자나 이런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뉴턴 물리학은 완전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지금 평가하지 말라 하는 것은 지금 양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은 버리셔야 우리 미시의 세계, 양자의 세계에서 이해되는 거죠. 네, 저희가 경영 토크를 처음 할 때부터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 기존의 사람들은 틀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저희 평가 경영 없는 토크 세계를 상상하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경영 토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틀 자체를 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평가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평가 방식의 장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 개선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게 말고 아닙니다. 예. 평가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고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하는 평가자의 정신적 폭력이기 때문에 하지 네.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해야만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평가 대상자를 잘못 뽑은 겁니다. 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말고요. 직원들에게 오늘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코칭이라는 개념을 써서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가와 코칭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코칭과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왜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했느냐? 왜 다른 동료들이 더 잘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성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사람은 해고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맨스웨어 하우스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 말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 그다음에 협력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일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아니 일을 왜 잘해도 뭐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그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하라 하는 이런 예, 얘기죠. 방법이 아니라 혼자만 잘하려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놀이만큼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지겹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심심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예.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타인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마시고 평가 지폐도 없애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제 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에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사님. 그건 꿈이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인의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꿔보신다면은 충분히 지금까지는, 저도 죽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분들도 갑자기 저는 내일 아침부터 눈을 떴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평가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평가를 버려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해랑강 님이 질문을 또 던지셨는데. 그래서 예. 이 양반 질문은 이런 거죠. 예. 평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급도 없애낸다면 급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것도 공정한 기준이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급여 공정한 기준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급여의 기준, 직급 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왜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수평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계층 구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떤 그 계층은 권한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권력 배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파워 게임이 이제 우리가 직급을 가지게 되면 파워 게임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밑에 부하들은 줄을 서게 되죠. 예, 그래서 직무의 어떤 본질을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가급적 위로 올라갈수록 이 권한과 권력을 줄여야 되고요. 권한 없이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권한 없는 역할의 수행이 바로 리더십이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큰 역할을 부여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한 이론이고요. 간단한 겁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역할은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고 인품을 쌓아가겠죠. 지금 사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직급이 없어요. 저희 뭐 이사님이 계시지만 호칭이 이사님이시지 굉장히 수평하거든요. 역할에 대한 호칭이죠. 그렇죠. 예. 역할이 굉장히 다르고 이사님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또 방송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 이사님 모르시잖아요. 초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납작 엎드려 있죠. 예, 그렇죠.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렇게 하셔야 된다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또 네 마마 이러고는 바로 수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실험을 저희가 직접 몸소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왜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틀들을 갑자기 한순간에 없애버리라고 했을 때 마치 그 틀에 의해서 결정되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급여 기준이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 틀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틀을 대체할 만한 다른 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도
급여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능한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급여를 어떻게 주느냐, 네. 무슨 기준으로 급여를 주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그게 거죠. 궁금하죠. 네. 예. 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 끝까지 들어야 되는군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른 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예.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사님 좀 새로운 방법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군요. 예. 보상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또 커다란 주제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차차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그 전 방송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아유, 업데이트 예. 하느라고 20분 걸렸네요. 예. 또 네. 저번에 우리가 평가 이야기를 하다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평가에 대안으로 그 피드백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피드백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다시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없애고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칭과 피드백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이사님께서. 맞습니다. 네네. 예, 다시 정리하면 네. 그 피드백은 코칭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코칭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피드백을 하는 방식을 지금 이제 유정식 대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평가의 목적이 뭐냐면 개인의 육성이거든요. 직원들이 육성해서 그들이 이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평가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러니까 최대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뽑아낸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예. 이 표현이 참 거시기 하네요. 죄송합니다. 역량을 뽑아낸다기보다 발휘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건 미국식 경영학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표현도 그렇게 하네요. 우리나라 경영학입니다. 예. 네, 아마 제 표현이요. 저희 청취자들한테는 더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으니까. 예. 하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평가 제도를 운영하면 형식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있긴 있습니다. 평가 받을 때만 피드백하는 거죠. 면담을 통해서 뭐 당신은 이게 잘못했어, 뭐 이거 잘했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년에 2번 하는 피드백은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1년에 2번 피드백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해서도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어떤 피드백이 오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또 관리자의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인간의 심리가 그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좀 충고하는 말이라도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충고를 들으면요. 일단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예,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그게 수긍이 되더라도 일단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갖다가 항상 상사가 나한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도 피드백 받는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 해줄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피드백 받고 싶다. 왜냐? 저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 되게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일단 피드백에 관련된 파일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면, 1년 연초가 되면 그 사람한테 파일을 줍니다. 1년 동안 나에 관련된 모든 피드백 할 걸 다 여기다 적어달라. 수시로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인사에 관련된 피드백 자료 갖다가 본인이 관리하도록, 상사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다들 이 본인의 약점은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뭐 다 알고 있거든요. 제일 잘 알죠, 사실은. 예. 모른 척하지만 제일 잘 알죠. 그런 약점을 꼭꼭 찝어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요. 네. 그러니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를 들킨 데 대한 민망함과 속상함과 그리고 반발심이 생기죠. 너나 잘하세요. 너는 완벽한가요? 뭐 이런. 예,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약점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피드백하는 게 피드백이다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약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의 장점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기를 줘야 되는 게 피드백의 본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평가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피드백하려는 생각보다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에 가하는 정신적 폭력이 바로 뭐냐?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평가 제도를 통해서 인사 대상자, 또 평가 대상자죠. 이 사람이 승진과 성과를 위해서 인사권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자질과 특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평가는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의 정신적 횡포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평가를 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민주적인 조직에서는 평가보다는 코칭, 피드백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평가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코칭과 피드백을 무시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를 버리고 반드시 이 코칭과 피드백으로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좀 북돋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평가 제도에 대해 총평을 좀 드리면 이 평가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불완전하다라는 것 갖다가 서로 인정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 객관적 평가도 없고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이 평가 결과를 나중에 서로 근거를 가지고 맞춰나가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자분들이 나중에 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직원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그 조 회사님이 독일의 사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사례처럼 빠짐없이 부하 직원의 어떤 행동과 어떤 역량 발휘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기록을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그걸 통해서 평가에 대한 악의가 생기지 않고 직원한테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평가 대상이 되는 것보단 평가자가 되는 게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다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된다면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평가를 부탁했을 때 그 역할이 정말 막중하잖아요. 솔직히 귀찮기도 한 일이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쉬운 게 아니고 그냥 기분에 의해서 얘 몇 점, 이거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넌 잘했어, 넌 못했어. 이 차원의 평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평가 제도 자체를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없고 이런 식으로라도 평가를 이어줘야 한다면은 저 같으면 이거 귀찮아서라도 아유 저는 좀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관리자가 됐다면 그게 바로 임무거든요. 그걸 안 한다면 관리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당신께서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하셔야 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이런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지가 된다면은 난 당연히 관리자가 돼야지. 더 높은 관리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쉽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댓글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댓글이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종암동 조합원께서 1분 전에 지난 10년간 한 직장에서 KPI 제도를 봐왔던 저로서는 필요한 직종과 불필요한 직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직종, 전 직업이 평가 제도를 없애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객관적 필요성에 따라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으로 절실한 필요성이 없다면 일부분만 도입해야 현재 이상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셨는데요. 네. 그 평가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 대상자에게 주는 폭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누군가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유 대표가 얘기한 대로 기록하고 그 KPI가 뭔지를 스스로 정해서 자기 발전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또 성찰하기 위한 자료로 기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평가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상사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나를 평가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상사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네.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잠재력, 역량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상사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무한한 자기의 가능성을 제약하느냐 말이에요. 조직 내에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평가 제도를 없애라는 거지. 무슨 KPI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길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젖어 있던 것들이라서 그걸 갑자기 없애라고 하시는 게요. 머리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이상적이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실생활과 접목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바꾸기란 쉽지는 쉽지 않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이 경영 토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요, 뭐, 전사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한번 우리가 항상 뭐든지 제도를 도입하면 항상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부 사업부나 팀 같은 경우에만 평가 제도를 한번 없애보세요. 아. 예, 없앤 사업부와 그렇지 않은 사업부가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죠. 결정해도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과학 실험에서 네. 실험군과 대조군을 정해서 네. 비교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관찰 실험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해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평가 없애니까 더 좋아졌더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평가 제도인데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이거 어떡하죠? 다 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났네요. 네. 그 준비한 거 오늘은 이제 돈 얘기인데요. 예. 돈만으로 과연 직원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 네.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네. 뭐,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목적이 사람들한테 이 돈을 나눠서 차등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네. 이 돈을- 그러니까 결국은 예. 급여의 기준. 네. 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예.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데 왜 급여의 기준을 정하냐? 저번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과연 돈이라는 게 직원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인가에 대해서 이번 방송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돈이 동기부여한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사실 많은데요. 이 조사를 해보면 전혀 엉뚱한 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이 컨설팅 업체인 타우스페린이 18개국 8만 8천 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네. 직원들의 발전과 행복에 대한 조직의 진정 어린 관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돈이 아니었죠. 그러네요. 예, 돈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제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이 8%는 굉장히 저조한 점수인데 세계 평균인 21%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업무에서 만족감을 얻는 네. 정도라든지,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는 정도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많은 국내 기업들이 연봉제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평가를 통해서 차등 보상하는 그런 걸 많이 도입했는데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 나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성과급 제도도 도입하고 심지어 선생님들한테도 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차등 지급하고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으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온 실질적인 결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미한 게 아니라 역효과죠. 예. 아, 역효과요?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동기를 갉아먹죠. 동기를 깎아버립니다. 심대할 없애버립니다. 정도의 역효과가 지금 교육계에 나타나고 있죠. 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뭐 한 가지 그 재미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그 알피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약간 좀 긴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놀리기를 좋아했던 그런 노인이었는데 노인이 이제 참다 이제 묘안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처럼 와서 집 앞에 와서 나를 놀리는 말을 계속하면 내가 각자한테 $1씩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
아우, 예. 대인배시네요. 예. 아이들은 좋아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와서 욕설을 나한테 퍼부으면 그때는 각자한테 25센트씩 주겠다. 확 깎였어요. 예. 예. 뭐 깎였지만 그래도 돈은 주는 돈은 거니까. 주니까 애들은 좋아서 또 그렇게 했죠.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또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1센트를 줄 테니까 똑같이 와서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해라. 그랬더니만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표정이 확 달라졌던 거죠. 고작 1센트밖에 안 넣냐. 왜냐하면 했습니다. 처음에 1달러 줬거든요. 예. 근데 25센트로 깎더니 에게 1센트. 예. 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애들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예. 그 전에는 돈을 안 줬는데도 재밌어서 했거든요. 그렇죠. 돈을 줬는데 돈을 깎아서 주다 보니까 돈에 애들이 중독이 된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돈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노인을 놀리고자 하는 동기가 싹 사라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동기의 보상의 구축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기를 몰아낸다고 해서. 예. 이렇게 그 금전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갉아먹고요. 내적 동기가 돈이라는 외적 동기로 대체되면 나중에 돈에 중독이 돼가지고 돈을 안 주게 되면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상의 심각한 어떤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했는데 비둘기한테 즉각적인 보상을 하면 비둘기가 뭐 이렇게 모두 뭐 숫자판 누르고 뭐 명령대로 뭔가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면서 인간도 그렇게 즉각적인 보상을 계속적으로 주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고 방식이 이 테일러리즘이라고 그러죠. 이쪽 기계론적 경영 이쪽하고 결합되면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파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높은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이 비둘기처럼 사람들도 그 행동이 강화되어서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단지 동물의 한 종류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동물적 본능에만 사로잡혀 있는 여타의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행동주의 심리학은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을 짐승의 한 종류로 본다는 것이고요. 인간을 짐승처럼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 경영학은 인간을 짐승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원이라고 말하죠. 휴먼 리소스라는 게 미국 경영학이 아니면 감히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천연덕스럽게 자기 자신을 리소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들처럼 인간을 연구하고 다루는 것은 인간이 순수한 정신세계를 오염시켜 버리고 있죠. 돈으로 오염된 정신세계는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사태의 본질조차 비틀어 버리는 거죠. 돈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왜곡하는지 우리 유 대표님 조사를 많이 하셨죠. 예, 돈이 동기부여를 못한다 이런 증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이 경영자들은 외면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에드워드 대시라는 사람이 그 실험을 했는데 1969년 최근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알피콘의 아이들 그 실험하고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소마라고 불리는 어떤 그 블록 게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인데 정해진 모양을 만들려고 과제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A그룹한텐 하나를 만들 때마다 1달러씩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달러 가치가 있었던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B그룹한테는 돈을 안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쉬는 시간에 두 그룹이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돈을 받고 게임을 한 그 그룹의 학생들은 플레이보이 같은 그런 야한 잡지를 뒤적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였고요. B그룹은 그런 잡지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블록을 만지고 계속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새 이제 이 보상이 길들여졌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많이 주면 신바람 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효과는 고작 3개월밖에 못 가요. 네, 3개월이 지나면 그 네. 효과는 없어져 버립니다.
아, 그러면 3개월마다 돈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건가요?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죠,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서요. 네. 이게 지금 지난 100년간 심리학자, 교육학자, 경영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까 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해왔어요. 네. 뭐 수많은 실험을 해왔는데 단 한 건도 돈이나 급여나 보상이 동기부여를 강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예. 단 한 건도. 정말요? 아니,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못 찾으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얘기했던 알피 콘이라는 그 교육학자가 한 책에서 단 자기는 그거를 찾으려고 무던히 많이 리서치를 했는데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물들이. 혹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인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이상하게 많이 쓰게 되고 적게 벌면은 적게 쓰게 되는데 많이 버는 그 친구들 왜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연봉이 좀 소위 말해서 높다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공짜가 아니야. 야, 스트레스가 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돈은 없다. 그래서 그 강하게 오는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이 받으면 좋죠. 네. 예, 그게 그 효과가 동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어떤 회사는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 예산,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등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컨설팅을 하는 업체를 보니까. 네. 다 합해봐야지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1년에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어떤 차이를 두고서 기대를 합니다. 직원들께 차이를 두면 직원들이 그걸 받으려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이상한. 일 열심히 하면 돈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고작 100만 원. 예. 사실 뭐 돈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많이 주면 좋죠. 하지만 이렇게 돈이 없는 업체들도 이렇게 돈을 차등 지급하면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왜 작은 기업일수록 자구책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든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은 자구책으로 뭐 돈의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방법을 동원하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현명한 것보다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한 거죠. 네네. 쉽게. 예. 네. 돈을 조작하면 되니까 이제 급여 방식을 다르게 하면 되니까요.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뭐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다른 방법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뭐 직원들과 융화, 소통, 그다음에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관리자들이 직원들 육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보상을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상은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나 이 감사의 표시로만 사용해야 되지, 이 성과주의 인사제도처럼 전면적으로 보상을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가지고 동기부여하려는 발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일할 때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 할 때 고객사로부터 큰 프로젝트를 따려면 그 프로젝트 오너에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포장을 그럴듯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건 사태의 진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못 해주는 건 어디까지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금액이 작은 거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큰 규모가 걸리면 일단은 따야 뭔가 되잖아요. 따야 된다는 네. 그 돈 때문에 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프로젝트 오너의 비율을 맞춰 주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사태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착각이죠. 보상이 걸리면 걸릴수록 사태의 진실은 항상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컨설팅의 딜레마인데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회사를 컨설팅하고 있는데 좀 작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렇죠. 예, 날 버리려면 버려라. 퀘이트를 뭐 하기 싫으면 마라. 대신에 내가 쓴소리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돈을 많이 주면 좋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높은 연봉을 주면요. 일을 더 못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예, 착각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나의 연봉이 높으면 일을 잘하리라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흔히들요.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요. 네. 그 왜 우리가 연예계 가십거리로 네, 그런 얘기들 할 때, 어떤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는 보통 뭐 금융권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뭐 1년 연봉이 펀드 얼마 매니저,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1년에 얼마 정도의 연봉을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우와, 되게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구나. 네, 근데 맞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익숙하게도. 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 유정식 대표가 설명할 겁니다. 예, 좀 막간을 이용해서 제 책 광고를 좀 하면요. 네. 제 착각하는 CEO 거기에 나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해야 됩니다. 착각하는 CEO입니다. 예. 거기에 그 직원들이 혹은 사장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높은 연봉을 주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뭐 제가 자세한 실험 결과를 생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어떤 실험에서 높은 보상을 준 팀하고 그렇지 않은 팀이 있었습니다. 네. 해보니까 어떤 게임을 시켜봤어요. 아주 머리를 많이 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높은 보상을 받기로 한 그 그룹의 사람들이 이 평가를 낮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 못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왜요? 그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네.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게임을 못하게 되면 높은 보상이 날아갈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게임을 못하게 된 결과죠. 그 게임이 예를 들어서 예. 창의적인 게임이면 게임일수록 더 더더욱 그래요. 제한을 예. 받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압박감이 크니까. 그렇죠. 잘하려고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아시죠? 예. 예. 더 긴장되고. 집중력이 분산되고 이걸 갖다 이제 초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빈번하죠. 네. 만약에 이 청취자들께 사장님이 갑자기 당신한테 연봉의 2배를 주겠다라고 하면 과연 열심히 일할까요? 예, 물론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하겠죠. 하지만, 완전 신나서요. 예. 하지만 그게 며칠 지나면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만약에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갑자기 잘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연봉도 2배로 올랐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단기적인 성과만 찾아요. 단기적으로 바로 효과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예.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과만을 갖다가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 전체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죠.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높은 연봉을 준다? 성과가 높아진다? 이런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우리 이게 실증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2008년에 맞게 된 게 바로 월스트리트의 높은 투자은행 임직원들의 높은 연봉이 바로 그런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높은 연봉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과도하게 그 연봉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경영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 봐라. 외국하고 연봉의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우수한 인력을 데려올 수가 데려온다. 없다. 예. 웃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마치 사회에 공헌하는 크기라고 착각하게 하는 문화가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연봉의 크기 이퀄 사회에 대한 공헌도의 크기는 전혀 잘못된 등식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일수록 굉장한 능력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연봉, 그러니까 상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상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은
그래서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높은 보상을 내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이지 인간을 짐승으로 대하는 것이어서 사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많은 지난 100년 동안 연구한 것이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은 사태를 제대로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보상. 그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노인 전문 병원에 24시간 케어하는데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병원에 가봅니다. 그러면 치매병동에 가면 그 간호사들이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치매 노인들이 고스톱을 쳐요. 이제 머리를 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칠 때가 있고 10원짜리 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100원짜리 칠 때와 10원짜리 칠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100원짜리로 치게 되면 10원짜리 칠 때보다 싸움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매 노인들끼리. 굉장히 룰도 굉장히 엄격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돈이 인간의 정신 상태를 제대로 이렇게 진실하게 만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10원짜리를 치게 되면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칠 수 있는 게임을 갑자기 100원으로 판돈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서 놀이가 아닌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가 약간 오해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높은 보상이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돈을 적게 주고 부려먹어라. 이런 소리냐? 안 그래도 타기예요 님께서요. 혹시 예. 자본가들이 이 논리를요.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로 쓸 위험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런 반응이 나왔네요. 네. 예. 사실 근데 우리가 돈을 적게 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보상은 반드시 필수적이죠. 이 돈이 동기부여 수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 동종업계 수준, 생계비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상을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열심히 더 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지 돈을 적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제로 두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 전체를 올리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 사람도 불만이니까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많은 기업에서 차등 지급, 그러니까 차등 보상을 이야기할 때 인건비 예산 수준 전체를 다 올려서 주려고 하지 않고요. 네.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예, 저 사람한테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아예 붙이네요. 예, 제로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비인간적인 이제 성과주의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이제 저희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제 얘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돈이 어떤 사태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입하면 그 사태의 본질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네. 돈이 어떤 사태에 유의미하게 개입되면 그 사태의 본질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경영자들이 이제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돈에 좌우되지 않는다. 나는 돈보다도 일의 의미를 더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서 직원들을 바라볼 때는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을 볼 때는 차등 보상을 해야만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자기는 예. 일을 통해서 뭔가 자아 성취를 하고 굉장히 고매하게 사는 척하고 직원들은 왜 그렇게 고매하게 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죠? 예, 자신은 이제 고고한 사람이고 직원들은 돈을 주면 좋아하는 그런 속물을 보는 거죠. 예, 당근을 주면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 보상에 관련된 인사제도가 비민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비둘기나 쥐와 같이 이 보상과 처벌로 특정 행동을 강제당하는 그런 동물로 취급하는 태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쁜
평가제도, 나쁜 보상제도의 맨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할 얘기 많지만 그래 해보겠습니다. 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행태가 개인의 성과를 높여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환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을 한번 보세요. 교사들이 성과를 측정해서 SABC로 나누어서 이제 평가하고 성과급을 따로 주거든요. 그렇죠? 네. 모르세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연관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니까 어떻게 됐냐? 교사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됐죠. 그래서 같은 학년 선생님들끼리 교재 연구를 해서 서로 공유하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는 선생님들이 정보를 자기만 이렇게 딱 숨겨요. 자기 품에 숨겼다가 자기 학생들에게만 가르치고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이게 네.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경쟁 사태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제가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또 미뤄야겠네요. 두 분 오늘도 열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